이번 주제는 외계인과의 조우입니다. 야, 우리 미적 것도 시장 아닙니까, 선생님? 외계인과의 조우,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상적인,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외계인과의 조우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평가 기준도 저희가 있죠. 오랜만에 점수를 매기로 했는데 그렇죠. 평가 기준이 하나가 얼마나 매력적인 조우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들었을 때 매력적인. 그다음 들어봤을 때 이 그 조우가 얼마나 합리적인가, 그렇죠. 현실성이 있는가. 네. 예, 그 두 가지에 대해 점수를 매겨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럼 각자 들고 온 건 뭔지부터는 얘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2017년 영화 중에 라이프라는 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대략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외계 생명체와의 조우. 네.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저는 그 우리나라 작가인 김초엽의 단편 소설 모음인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거기에 나오는 스펙트럼이라는 단편을 가져왔습니다. 네네. 수영님. 저 해야 돼요? 네. 네. 수영님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네. 예.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저 괜찮아요.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이 작품에는 없는 게 없어요. 저는 모든 세상 만물을 이 작품으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 뭐죠? 네? 드래곤볼이요. 네. 야, 의외네요. 와. 뭐가? 외계인과의 조우에서 드래곤볼이 나올 줄 상상도 못했어요. 주인공이 외계인인데. 저는 좀 분위기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가 막 까도 이게 장판파 막은 장비처럼 모두를 격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국님이.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완전 식품이거든요. 드래곤볼 안에서 싸우면은 무적이에요. 드래곤볼 밖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다 안으로 넣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는 그 니에이츠 토무의 만화인 시도니아의 기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시도니아의 기사 완전 추천하는데. 시도니아의 기사에 외계인이 나와요? 저기 외계인입니다. 아, 그래요? 외계인하고 싸우는 만화. 그렇습니다. 이게 하기에 앞서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잡설을 푸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예. 일단 외계인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해봐야죠. 이 외계인 굉장히 아까도 우리 방송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외계인에 대한 정의는 뭐냐, 어떤 게 외계인이냐라는 얘기를 우리가 잠깐 했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외계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계 생명체로 표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외계 생명. 사실은 이 생명에 대한 정의도 되게 인간적이거든요. 유기 생명체면 생명이라고 인정해야 되냐? 무기 생명체도 인정할 수 있냐? 무기 생명체가 있어요? 없잖아요. 만약에 기계 문명 지금은 없는데 기계 문명이 그거는 인간의 그냥 인지 능력 하에서는 이제 생명체의 범주는 그렇게 넣는 거잖아요. 그 올 투모로우스라는 소설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종족이 나와요. 이제 마개조하는 모든 신체 기관과 이런 것들이 다 기계로 바꾼 종족이나 인류의 이제 미래인데 이제 기계로 바꾼 거예요. 머릿속에 이제 뇌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계야 통째로. 그러면 그건 이제 외계인이냐는 거지. 기계 아니 그거는 이미 외계 생명체냐의 범주에서 벗어나는데 그것도 완전 이제 복잡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외계인의 정의를 먼저 그렇죠. 그래서 꾸봉이 얘기하는 건 외계 생명체로 가자.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이게 인이라는 것 자체가 인류와 비슷한 사고의 문명을 가진 아니 비슷한 사고 방식을 가진이라는 걸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것도 참 그렇다. 그럼 진짜 기계만으로 이루어진 뭔가의 무기물로 되어 있는데 지성이 있어. 뭔가 그들 나름의 번식도 하고 있고 뭔가 이제 복사를 하건 뭘 어찌 됐건 제조를 하건 그러면 그건 생명체는 아니잖아요. 7번가의 기적 못 봤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애 낳는 거? 애 낳잖아. 그건 외계인이 아니에요. 그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 이거 부르는 이름부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추천한 소설이 하나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프로젝트 헤일 메리라고. 아니요, 안 봤어요. 앤디 위어라고 마션 작가가 쓴 소설인데 거기도 스폰데 얘기해도 되나? 어쨌든 거기도 외계인이 나와요. 근데 거기 외계인은 뇌랑 이게 이런 중요 기관은
유기체고 나머지 전부는 다 무기체야. 기계로 되어 있는. 사이보그잖아. 사이보그는 아닌데 생명이 그렇게 진화를 했다는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지금 우리 논의의 방향이 지금 무기물, 유기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외계인이 뭐냐를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구상에 없는. 그러니까 저는 지구에 안 사는 모든 생명체를 그렇게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제 지적 생명체 아니냐는 일단 구분하자고 그냥. 그렇지. 지구상에 지구 밖에서 온 또는 지구 밖에 있는 생명체. 왜냐하면 그거를 정의를 안 하면 그렇게 정의를 안 하면은 저랑 그 햇님은 이 논쟁에서 빠져야 돼. 이 주제에서 빠져야 돼. 애매해져. 그러면 이제 지구 밖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그 성전사 던바인 같은 경우는 그거는 외계인인가요? 지저 세계에 있는 아니지. 지저는 지구 아니잖아. 그래요? 야, 이거 되게 생각보다 일단 이 지구라는 행성 안에 들어있잖아. 단바인 그 지전 세계는 그 안에 들어있잖아. 그럼 지구지. 그러면 그래요? 해성을 타고 와가지고 지구에서 와서 우리도 모르게 번식하고 있어. 잠깐 이거는 한우 논쟁하고 비슷한데. 이거 재밌는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우리 인간도 사실은 별에서 온 거예요. 그렇지. 네. 자, 태초부터 지구에 있었던 거 아니야? 정확한 나 이게 우주에서 온 거야, 우리도 다. 더싱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빙하에 있었던 외계에서 왔었는데 동면에 들어간 그 바이러스가 나중에 이제 빙하를 판에다가 이제 나오잖아요. 걔는 외계 생명체인가 아닌가? 그 1000년 이상 거주하면 1000년 이상 이런 거. 오케이. 잠깐 우리 그런 년 이상 거야. 1000년 이상이면 지구인. 우리나라 부동산도 점유율을 얼마 이상 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 지구에 1000년 이상 있었으면은 지구 생명이. 그 탐 크루즈 나오는 그 여가 뭐죠? 오블리비언? 아니 외계인 나오는 거. 엣지 오브 투모로우? 아니 엣지 오브 투모로우 말고 진짜 외계인 나오는 거. 외계 침공. 우주 전쟁 걔네도 밑에 있었잖아. 그러다가 그건 기계만 있었어요. 기계만 있었나? 기계만 지하에다가 박아놓고 외계인 우주선이 와갖고 그 탑승자가 우주선으로 들어가는 거야. 진짜. 그래서 그럼 걔는 외계인. 확실히 외계인. 확실히 외계인. 1000년 이상 지구에 있었으면 그래 미리 차 파킹해놨다고 그 땅이 그 자기 성전사 단바에는 지구인이에요. 성전사 단바에는 100% 지구인. 100%예요. 100%. 잠깐만 신님은 그러면은 지구인이네요. 신님이 뭐예요? 나메크 별에서 오신 그분은 지구인이죠. 아니죠. 그분은 1000년 이상 살았지만은 1000년 이상이란 아니 그거는 제 마음대로 정한 거고요. 그 기준 아니야. 그 기준 아닙니다. 기준 아니었어? 아니 그냥 예를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거주했을 때는 인정해 주냐 뭐 이런 거지.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적 생명체로서의 기능을 발휘되는 순간에 지구에 있어야 지구인이야. 그러면은 저 손오공은 지구인이네요? 손오공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종이. 그 종이? 네, 손오공은 밖에서 온 거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형태로 밖에서 여기서 온 거니까. 진화를 해야 된다. 지구인이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햇님이 아까 방금 얘기한 더싱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냥 괴물. 그냥 괴물. 걔요? 걔는 외계 생명체? 외계 생명체. 왜냐면 밖에서 온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지구도 그럼 인간도 그런 거잖아. 어떻게 보면. 하지만 인간은 인간이라는 생명체라는 모습을 갖추기 전에는 우주 밖에 있었지만은 그게 지구에 들어와서 지금 형태를 이루어진 시점이 어디냐. 그렇죠. 예. 그걸로 나누자. 뭐 그럴싸하네요. 괜찮네요. 전혀 우리 주제랑 아무 상관없는데 되게 재밌네요. 진짜 우리 딴 얘기 바로 새는데 막 재밌네요. 순식간이네요. 그럼 우리 벌써 정의를 했어요. 외계인의 범주에 대해서. 범주에 대해서 정의가. 뭐 설명은 좀 어려운데 이게 개체가 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계에 있어야 외계 생명체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개체가 발현된 상태로 지구 밖에 있어야 외계 생명체.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게 외계인. 그럼 뭐 지구 밖에 있는 건 웬만한 외계인이네. 됐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얘기해 볼 게 이제 접촉하는 방법들. 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매체들을 보면 여러 가지 접촉을 하잖아요. 뭐 저만 해도 잠깐 생각나는 게 컨택트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냥 접촉 진짜 말 그대로 목적 없는 그 컨텐츠의 그 외계인들은 목적이 없었죠. 드러나지 않았죠. 아직 얘기 안 해줬죠. 예. 그냥 지구인으로서는 뭔가 그냥 접촉을 한 것뿐이죠. 그 외계인에 대한 목적도 안 나오고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우주 전쟁처럼 진짜 그냥 침공하러 오는 애들도 있었고. 우주 전쟁은 지구 침공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게 말이야. 지구에서
지구를 자기 행성으로 만들려고 이제 그 테라포밍하고 있었죠.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 피를 가지고 그 우주 식물에다가 양분으로 뿌려댔었어요. 와, 사람을 갈아서. 그래서 빨간색 풀들이 막 비료네 비료. 네, 옛날 원작 소설에도 보면은 이제 빨간색 식물들이 자란다고 하는데 사람들을 잡아다가 거기다 피를 뿌려줘요. 그게 이제 그 우주 전쟁에서는 스토리였죠. 보통 침공류들이 보면 그런 게 많고. 나는 봤는데 왜 기억이 안 나냐. 나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외계인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컨택트 하는 게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외계인이 지구로 오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는 어떤 시기냐. 보통 근데 왜냐하면 조우라는 게 지금 기술력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컨텐츠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외우주로 못 나가니까 우리가 있는 인지하는 한에서는 외계 생명체가 없다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높은 과학력을 가진 애들이 오거나 아니면 과학력이 없어도 지 자체로 그냥 그쵸. 여기 올 수 있는 친구라든가 이제 그런 케이스가 조우가 되는 케이스가 많죠. 사실. 보통 이제 침공 쪽이 많지 컨텐츠들을 만들려면 침공 쪽이 많고 그럼 거의 대부분 침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우수한 기술력이 있으면 당연히 침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되게 많은 거죠, 사실. E.T.는 왜 온 거예요? 잘못 온 것 같던데. 누구? E.T. 아, E.T.는 잘못 오지 않았어요? 그래요? 약간 미아처럼 됐다가 불시착 같은 느낌. 나중에 계속 자기별로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패턴이에요. 불시착도 하나의 패턴이죠. 생각해 보면. 그렇죠. 불시착도 엑스파일도 보면 UFO가 불시착 아니다. UFO가 불시착한 거 걔는 목적이 엑스파일. 명확하잖아. 네. 지구 침공이었지. 걔네들도 결국에는 살 곳이 없어서 지구에 오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에일리언 인베이전, 그러니까 침공이죠. 그걸 크게 두 분류로 했어요. 인류와 비슷한 마인드를 가진 외계인의 경우. 그런 경우는 보통 인류 자체를 위기적으로 지정하고 침공. 그랜라간 같은 케이스죠. 예. 여기서 그랜라간이 나올 줄이야. 그랜라간 근데 그렇잖아요. 명확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류가 나선의 힘을 이용해서 우주를 파괴할 것 같으니까 그쵸. 나선의 힘을 발휘 못하도록 억제하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예. 오버로드님이 약간 오버로드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그 사람이. 근데 이제 좀 강압적이죠. 왜냐하면 우리에 가둬놓고 일정 기술력 이상 가면 멸망시키니까. 사실 오버로드도 생각해보면 걔네가 한짓도 비슷하긴 해요. 우주에 못 나가게 하고. 근데 그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오버로드 찬양자셨는데 좀 다시 읽고 나서 생각을 바꿨어요. 예, 어쩐지 안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는 게 당연히 오버로드 나오겠지. 딴 게 그때랑 완전 어조가 달라져서 좀 놀랐습니다. 다른 분이 오신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종교 같은 이유로 침공한 경우도 있죠. 그렇죠. 매스 이펙트나 헤일로 같은 경우를 보면 얘네들이 이제 자기 종족이 아닌 건 다 이단이야. 아니면 인류가 그러니까 이 세계는 멸망으로 가야 좋은 세계야라고 하면서 그냥 싸그리 다 부수는 케이스. 그렇죠. 예. 진짜 인간 중심적이네요. 예, 제가 말했잖아요. 인간이는 비슷한 마인드를 가진 외계인의 경우. 그 인간 또는 지구의 자원이 목적인 경우 이게 대부분이에요. 보통 컨텐츠들. 퍼시픽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배틀필드 어스의 사이클로인도 그렇고. 그렇죠. 그다음 스카이라인 혹시 영화 보셨어요? 네, 봤어요. 그것도. 그 스카이라인의 외계인도 약간 인간을 파티로 요양하려고 오죠. 그다음 오블리비언 같은 경우는 그 지구의 수자원 채취하러 물법으로 오시죠. 물법으로 오고. 예, 그런 게 이제 큰 갈래고 또 하나의 갈래는 인류와 비슷하지 않은 외계인. 결국엔 이제 생태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인류를 먹이로 보는 케이스. 아니면 이 외계 생명체가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경우. 그 다음에 연구의 목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옛날 이제 UFO 목격담은 대부분 연구 목적으로 근데 그럴 많이 수 있는 왔죠. 게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이게 스포라서 얘기하면 그러면 이게 연구 목적이면은 이거는 약간 이건 인류와 비슷한 마인드인데 제가 그러니까, 잘못 넣었네요. 네. 외계 입장에서 이제 약간 그 이그 노벨상 같은 걸 이제 받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아프리카나 아마존 오지에 가서 잘 발견되지 않은 생명체를 연구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일 수 있죠. 그 이번에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글리치였나요? 글리치요. 그 드라마에 보면은 이제 그런 예가 나와요. 이제 그 드라마에도 이제 외계인을 보셨어요? 다 봤는데 우리가 동물을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칩 같은 걸 넣어가지고 어떻게 생태를 연구하잖아. 잡아다가 그 동물을 사람으로 바꿔보면은 납치당해서 몸에 칩 박혀갖고 풀어놓는 거지. 얘 생태 연구하려고.
그런 식의 이제 접근들인 거죠. 왜냐하면 제가 방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스포라서 더 닫은 내용이 이거예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뭐 우리 뭐 어차피 뭐 근데 글리치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미리 사전 공지가 안 된 스포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연구 목적도 많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근데 저는 이것도 궁금합니다. 어느 순간이 조우인가? 우리가 그들을 외계인이라고 지각하고 만나야 조우인가?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만난 것도 조우인가? 저는 후자. 우리도 모르게 만나도 어쨌거나 컨택트가 있었으면 조우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래요. 저는 후자라고 보는데 이게 뭐 정답은 없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피콜로가 내가 외계인이었다니 하는. 피콜로의 자아가 흔들리는. 아니 그런 거지. 순간이었죠. 이러면은 사실 걔도 인지 못하고 나도 인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겐 조우인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지. 피콜로도 인지 못했고 피콜로 친구도 주변에 아무도 피콜로가 외계인이라고 인지하지 친구들도 못했어. 참 무신기한 게 피부도 그렇고 뭔가 많이 다르시잖아요. 아니 걔가 대통령이잖아요. 천진반조차도 인류로서 취급당하고 있는데 피부색이 문제일까요? 맞아. 눈이 세계인 사람도 피콜로는 있고. 도드미가 있잖아. 도드미에서 아니, 빔도 나가는데? 물사마귀 같은 거가 아니 그게 잘한 걸 수도 있지. 걔가 대통령인데 일단. 그렇죠. 말하는 게 되게 되게 오픈마인드긴 하다. 그러니까. 말하는 오픈마인드야. 걔가 또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우리 방송에서. 네 번 나오는 주제라. 그러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종족 번식에 포함되긴 한데 숙주 같은 거, 에일리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숙주를 이용하는 거죠. 네. 번식을 위해서. 엑스파일도 약간 숙주 개념으로 이용하죠. 보통 근데 생명체가 온다 하면 보통 이런 범주에서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크게 이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네. 아주 잘 나누신 것 같아요. 실제로 저거 말고는 크게 얘기가 나오는 게 거의 없긴 하죠. 네. 그냥 그런 목적 말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목적은 뭐 진짜 상상도 못할 것 같네요. 프리더님 같은 경우도 부동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잖아요. 모든 해외 방문을. 해외가 아니고 성외라고 해야 되나? 외계 방문. 자, 말 그대로 우리 인류 역사에도 따져봐도 한 문명이 다른 문명을 맞닥뜨리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 뭔가 그냥 지금 얘기했던 그 열거된 그 목록들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그런 상상력인 거의 범주가 그 정도고 그 다음에 보통 이런 외계 컨텐츠들도 결국에는 이러한 침공의 역사나 이런 걸 오마주하거나 이제 비유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보통 그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환경 목적으로 환경도 있지. 환경 파괴를 하는 인류를 지구 침공한 외계인 같은 걸로 빗대서 테라포밍 시킨 걸 뭐 막는다든지 뭐 그런 얘기도 많으니까. 아니면 본인들의 그 행성이 환경오염이 너무 심해서 이주할 곳을 찾다가 그렇죠. 지구로 오는 그게 이제 옛날 SF 만화에 되게 많이 나온 주제죠. 다이모스가 다이모스. 그렇죠. 간츠도 그랬죠. 아 진짜? 간츠도 그렇죠. 그 간츠의 맨 마지막에 나왔던 외계인들은 자기 행성이 살지 못하게 돼서 큰 우주선에 타고 지구에 들어올 목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간츠의 그 시스템은 훈련시키는 목적이었죠. 그 외계인들을 싸우기 위해서. 아이고 또 스포했네. 어쨌든 상관없고요. 네, 그리고 다이모스에 올 때 근데 그거는 협상이 좀 어려웠던 게 너무 많이 이사를 와. 10억 명 정도 온다고. 진짜요? 10억 명. 그래서 지구 정부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10억이라고요? 선생님 좀 많으시죠. 그 정도면 약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합리적이죠. 그 전쟁에 만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계략이 있어서 싸우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서로 호의적이었어.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그 양반들은 또 기술력 있고 자본도 있고. 그러니까 그 원래 그 상대방의 외계인의 수장이 굉장히 똑바른 사람이었어. 그래서 교섭이 실패하면 딴 데 갈라 그랬어. 그래서 그거에 반대한 애들이 그 사람 암살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옛날 일본 애니가 재밌네. 재밌는 다이모스 많아요. 스토리 재밌어요. 혹하네. 그리고 나서 그 상대편 외계인 딸과 사랑에 빠져 주인공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 로봇 애니가 생각보다 스토리가 단단한 게 많아요. 근데 그 좀 비극적이고 재밌어요. 그 악역 나쁜 놈, 메인 빌런이 오빠야. 그 여자의 오빠인데. 오빠인데. 근데 그 사람은 속아서 나쁜 놈 완전 흑막에 꼭두각시처럼 행동하는 거야. 그래서 좀 되게 슬퍼요. 컴배틀러 보이죠? 그 나쁜 놈 악당이 알고 보니까 인조인간이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대장군 가르다이피고 편이. 완전 속았던 거지. 자기 막 엄마라고 그러나요?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인조인간이었고 몰랐었고 막
그런 것도 나오고 생각보다 옛날 애니 재밌는 거 많죠. 근데 그 나가하마 감독의 3종 세트가 다 잘 만들었어요. 맞아요. 네, 아무튼. 네, 그렇죠. 그런 거 얘기, 그러면은, 네. 그리고 라싸님이 특별히 주문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외계인 덕후들이 주로 주장하는 그 그러니까 외계 문명이 몇 개나 있을까. 그 뭐 이런 거에 대한 척도가 있는데 그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네. 거기서 나오죠. 그 어디냐. 빅뱅 이론. 거기서 되게 이 드레이크 방정식이 어떻게 보면 이제 확률과 모수를 곱해서 그냥 중첩해서 계산하는 식인데 그걸 셸든이 한 문장으로 굉장히 잘 설명해줘요. 행성을 가진 항성의 개수나 행성이 생명체를 발달시킬 확률과 같은 점점 더 제한적인 분수값들을 곱해서 외계인과 조화할 확률을 추정하는 공식. 이걸로 설명이 끝납니다, 사실. 실제 수식도 그렇고요. 그래서 확률이 어떻게 돼요? 이게 최소값이 1부터 무한대예요. 1부터 무한대인데 이게 이제 생명체를 발달시킬 확률과 같은 숫자들을 우리가 추정을 하는 방식이라서 이거에 따라서 값이 천차만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명체가 사는 조건에다가 산소를 자꾸 집어넣잖아요. 이게 사실 이 산소나 탄소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이 좋으니까 생명이 발달하기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는 산소랑 탄소가 아닌 다른 식으로 에너지 효율을 얻는 뭔가가 존재한다면은 저 방정식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최소값이 1부터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좀 바보 같은 방식인데 이거 뭐 나름 자기네들 일리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개발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 자기가 여자친구 생길 확률을 계산해본 사람도 있고 재밌더라고요. 0.00 몇 %인가? 그거는 내가 여자친구 생길 확률은 외계인이 있을 확률보다 낮아요. 아 진짜? 왜? 왜냐하면 0부터 시작하지만. 하지만 외계인,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가 있을 확률은 최소값이 1이잖아요. 저 방정식에 따르면. 그렇구나. 근데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데 여자친구 그러면 패배. 다중우주에 있는 사람들은 외계인인가? 나랑은 다른 우주에 있는 존재잖아요. 멀티버스라는 것 자체가 실존하느냐 안 하느냐에 이제 이건 토론의 주제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우리가 정의했던 외계인의 정의로 따지자면은 근데 이거 멀티버스의 지구는 지구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범주의 논의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빼주세요. 이 멀티버스를 공식적인 현실 물리에 있는 차원이냐를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영화를 보고 보니까 영화 속에서는 진짜 되게 이상한 생명체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건데 우주 문명의 척도인데 이게 이제 에너지 총 사용량에 따라서 문명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우주에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 소비된 양을 가지고 이 위치에 어디에는 몇 이상의 수준을 가진 문명이 있을 거다. 이런 걸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그걸 어떻게 계산하지? 어느 에너지? 그러니까 그 에너지에 대해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준비 못했습니다. 공부하다 말았거든요. 스카우터 같은 걸로 측정하는. 그래서 뭐 이런 거겠죠. 뭐 우주 사진 찍을 때 무슨 에너지 그런 게 막 변화 같은 걸 찍고 뭐 그러잖아요. 실제 보이는 우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게 그렇죠. 뭔가 에너지나 수치를 이렇게 변환한 거잖아요. 우주가 엄청나게 발달된 망원경으로 지구를 보면은 분명히 이제 지구에서 밤에도 뭔가 빛이 나고 막 이런 게 있을 테니까 과거 몇백 년 전에는 뭐 빛 에너지가 어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엄청 빛이 발달되고 생명체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에너지를 쓸 거라는 그런 거죠. 에너지 소비가 많을 거라는 거죠. 문명이 많이 발달했을수록.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걸 가지고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하고요. 인류의 기준은 0.7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에서부터 4단계로 나누는데 문명의 수준을. 근데 이제 그게 0.75, 인류는 0.75고. 1도 아니야? 네. 성간 이동이 가능한 수준의 문명을 2라고 본대요. 성간 이동? 그렇죠. 뭐 워프든 뭐든 어떤 방식으로든.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그래서 내 생각에 저거 만든 사람은 덕후다. 더 큰 것 같아요. 완전 덕후다. 개 더 큰 것 같고요. 그럼 걔가 말하는 4는 뭔지 너무 궁금하다. 진짜. 4는 모르겠고. 성간 이동이 2면은 멀티버스 왔다 갔다 해야지. 그러게. 이거는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너무 많고 저는 사실 이거에 납득을 별로 못했어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네요. 그렇기도 하고 그 미치오 카쿠라고 좀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이제 이거 얘기를 하고는 지금 우리의 기술력으로 이거를 측정해 봤을 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 2단계 이상의 문명은 없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바보나 병신 아니거든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너무 좋아요. 네. 예, 재밌게 되게 과학적인 얘기를 되게 재밌게 설명해 주잖아요. 예. 동글동글 하시죠, 약간. 그래서 그 얘기를 보니까 그럴싸한 논리인가 이거 약간 2단계 이상이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 사기치면 너무 뭔지 이런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덕후물 중에 뭔가 그럴싸해 보이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옛날의 트렌드는 이제 성경 인용하고 뭐 이런 거였고 보면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약간 요거 들어가면은 약간 빠져나갈 구령도 만들고 왜냐면 이게 이런 류의 멘트들은 양자역학이 생기면 그러니까 인지할 수 없는 영역이다. 막. 예, 그리고 하지만 존재한다. 막 굉장히 유명한 또 다른 그것도 있죠. 페르미의 역설. 인류 문명이 문명 같은 다른 문명이 분명히 존재할 건데 왜 없지? 왜 우리 주변에 없을까? 이게 이제 페르미의 역설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일단 이미 접촉해 있다. 설. 맨인블랙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뭐 각국 정부에서는 속이고 있다든지 아니면 외계인들이 우리 같은 막 슈트를 입고 인간과 비슷하게 생긴 슈트를 입고 이제 돌아다니고 있다든지 뭐 그런 식의 설정. 아니면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그 엑스파일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고 이번에 아메리칸 그 호러 스토리 시즌 10이죠. 거기에도 보면 살짝 나오는데 외계인이 지구에서 살기 위해서 인간과의 혼혈을 계속 만들려고 해요. 혼혈을. 왜냐하면 그 상태로는 지구에서 살 수가 없는 거야. 안 맞아서. 그럼 우리가 그 외계인의 후손일 수도 있지. 근데 저는 그거 좀 재미없는 게 그 정도 과학력이 있으면 유전자 개조 쪽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미 그러니까 지구까지 올 그 과학력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게 유전자 개조인 거지. 결국에는 혼종을 만든 거니까. 아니 그냥 이 대기나 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충분히 쉽게 개조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도 할 수, 우리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개조한 결과물이 우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원숭이에서 우리가 진화한 게 아니라 원숭이를 가져다가 DNA 조작해서 우리가 외계인의 후손인 거야. 왜냐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설이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이게 아까 제가 계속 설명드릴게요. 또 두 번째는 존재하지만 우리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돌고래. 네. 통신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통신이나 이동이 불가할 정도로 굉장히 멀리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범위 내에 있을 수 있다 이거지. 그렇겠지. 있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이게 가장 평범한 설이고, 그다음 의사소통의 수단이 다르다. 이게 말하는 게 이제 뭐 돌고래나 애들은 초음파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초음파를 인지 못하는 것처럼. 고마워, 그러니까 우리도 막 그런 거 보내잖아요. 그 계획 있잖아. 무슨 계획이라고 그러더라? 우리도 막 전파 같은 거 보내잖아요. CD 같은 거 보냈죠. 그 미친 짓이지. 내가 봤을 때 겁나 위험한 거 아닙니까? 예. 침공하러 와줘 그냥 제발 침공하러 와주세요. 원칙 이런 느낌이잖아요. 우리 약점은 이거고요. 기술력 요 정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 노래도 보내고 그랬다면서 유명한 노래. 그러니까 노래가 듣기에는 침공의 전투 노래. 약간 이런 거잖아. PVP 하려고 상대 찾고 있는데 딱 눌러보니까 다 1레벨, 2레벨밖에 안 돼요. 바로 점수 따러 갑시다. 이거잖아 지금. 예. 그리고 이제 4번이 존재했으나 이미 멸망했거나 숨어있다. 이제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수도 있죠. 예. 근데 진짜 우주는 진짜 상상 안 될 정도로 너무 크고 그렇죠. 그리고 생명체가 사실 번성하고 사는 시간 정말 거기에 비하면 너무 찰난데 그게 어떻게 만나냐고 너무 그냥 반짝 없어지고 반짝 없어지고 근데 이런 식일 텐데. 반짝하고 없어지는 그 개체조차도 너무 많으니까 그 같이 반짝이는 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 전제로 우리는 같이 그 너무 시기에 많으니까. 같이 반짝여야 돼요. 그래야지 인지할 수 있잖아. 하긴 너무 많으니까 있을 수 있을 텐데. 이제 아까 헨님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빅뱅에서 이제 우주가 시작됐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팽창해 가는 우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팽창의 끝에 있었던 문명은 이미 멸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죠. 사실 더 오래된 우주니까 이쪽이. 그래서 너무 시기가 너무 텀이 기니까 우리는 사실 인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몇백 년 안 되잖아요. 생긴 것 자체도 한 10,000년 정도 됐다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예. 얼마 안 됐지. 아쉽다. 예? 왜? 외계인 보고 싶습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좋지 않은 결말의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사실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그냥 그 과정에 내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라도 있으면 좋겠네. 그냥 생명체 그냥 뭐라도 있을 걸? 그러니까 뭐라도 있기라도 정말. 근데 막 나사 개들이 많이 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생명체는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는 막 문명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생명체 자체는 확실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뭐 몇 년 안에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제일 가능성 높은 건 근데 지금도 막 생명체 흔적 해가지고 화성에도 막 있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나중에 수증기가 막 나오고 뭐 계곡이 있었다니 뭐 그런 게 다. 그런 게 더 뭔가 화성만 보는 느낌이잖아. 진짜 어디선가 살아 숨쉬고 있는 뭔가 생명체를 그러니까. 되게 감동적일 것 같은데. 내가 이따가 내 거 얘기할 때 얘기할 건데 그 지금 목성 유로파 가지고 몇 년 전부터 말 되게 많았잖아요. 유로파에 뭐가 있다며. 유로파가 지금 거기에 어차피 그냥 플라잉 바이만 할 거래요. 그 착륙은 안 할 거래. 지금 뭐 그 예산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2025년인가에 보낸다고 했어요. 탐사선을. 근데 거기 안에 지금 관측된 것만 행성 위로 높이 200km 정도의 물이 솟아오는 걸 관측이 됐어요. 실제로 관측이. 맞아, 그건 뉴스 봤어. 나도. 목성의 위성인데 얼음별이야. 에우로파. 근데 그 얼음별 밑이 얼음 그 굳어있는 거 밑이 실제 물이 있다는 거지 지금. 근데 그 물 안에 생명체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엄청 나오고 있죠 지금 사실. 그래서 거기서 뭔가 생명체를 발견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생물일 수도 있죠. 근데 큰 고래가 살 수도 있지. 우리 지구에 있는 바다보다도 많은 물이 존재할 거예요. 진짜 돌고래 있으면 진짜 웃기겠다. 그러니까. 왔냐? 그래서, 드디어 왔구나. 지구에 있던 우리 종족들은 이러면 이제 돌고래 잡는 거 영상 보고 쳐들어오는 거지 이제. 오씨. 돌고래 잡네 이거. 평화사적으로 보내놨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각자 주제를 하나씩 이제 던져볼까요? 네. 외계인 얘기는 너무 두서없이 많이 했네요. 네. 이런 거였고요. 네. 어떻게 누구 먼저 할까요? 그럼 제가 먼저 해볼까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는 인연계 끝에서의 그 오버로드와의 조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멸망으로 치닫는 그 노답 상태 인류에게 그 짧은 황금기를 맛보게 해주잖아요. 네. 그때 약간 오버로드교 전도사님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이제 인류가 엄청 노답으로 보이지만 어쨌거나 천천히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고 싶은데 어쨌거나 제 생애에서는 이 노답에서 벗어난 상태를 볼 수 있을 리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오버로드 정도는 강림을 해야지. 불사 연구가 먼저 진행돼야 될 판입니다. 네. 그래야지 이거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걸 처음 읽었을 때가 이제 고등학생 때니까 이때는 완전 중이병 해가지고 오버로드님이시여. 다 망해버려라. 내가 사는 여긴 최악이야. 그러니까, 막 약간 이런.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나이를 좀 먹었네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선택하게 된 그 스펙트럼,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의 스펙트럼이라는 이 책은요, 제가 이제 꾸벅님이 불려주셔서 읽게 되었는데 이게 진짜 되게 요즘 읽은 책 중에 이제 손꼽히게 재밌게 읽었어요. 괜찮죠. 네, 되게 뭔가 정서가 되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책도 있으니까 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되게 짧은 단편이에요. 근데 이 인류 최초로 자기가 이제 외계 생명체랑 조우했다고 주장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자기 손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다른 이제 무슨 과학자 이런 사람들한테 그 행성의 위치나 이런 걸 절대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다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 할머니 얘기가 이제 자기가 조사 중에 한 행성에 이제 불시착하게 하게 됐는데 이 외계인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한동안 살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한 외계인과 이제 깊게 교류를 하게 되는데 이 외계인들은 이제 생명이 이제 수명이 3년에서 5년 사이로 되게 짧아요. 근데 이들은 이제 그 세대를 넘어서 영혼을 교류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개체가 루이라는 개체가 이 사람을 되게 계속 보살펴 주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계속 몇 세대를 걸쳐가면서 맨 처음에 되게 낯설어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를 처음 만났던 사람 루이는 죽었으니까. 외계인이. 근데 그가 남긴 뭔가를 보고 막 그러더니 얘를 다시 아는 것처럼 옛날에 루이처럼 얘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세대를 넘어서 진짜 영혼을 공유한다고 그들이 믿는 것처럼 정말 이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다 구조가 됐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행성을 좌표를 끝까지 숨기면서 이제 평생을 그들이 남긴 문자가 이제 색채, 걔네들은 색채로 이제 약간 그림 같다는 표현을 해요. 거기서 그거를 들고 이제 어떻게 도망쳐가지고 어떻게 하게 되거든요. 무슨 전쟁 같은 게 일어나서 그걸 해석하는데 평생을 바치고 이제 버틴다는 그런 그냥 되게 잔잔한 얘기예요. 되게 막 꽉 차여진 그런 치밀한 얘기가 아니고 되게 그냥 부드럽고 성긴 느낌의 얘기인데 되게 막 뭔가 마지막에 보고 눈물이 저도 조금 그렇죠. 마지막에 나온 게 이거예요. 그 세대를 걸쳐 이제 주인공과 살아온 루이의 기록 중에 이 사람 해석한 게 이거였어요. 그는 놀랍고 아름다운 생물이다. 이 단어를 이 문장을
거를 소녀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한테 외계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쓴 거야. 놀랍고 아름다운 생물이다. 진짜 꼭 우리가 뭔가 야생 동물한테 자주 쓰는 표현 같네요. 인간이 야생 동물한테 쓰는. 그렇기도 하고 저는 이 감성이 좋았어요. 표현이잖아. 우리는 외계인을 만나면 항상 공격적이고 서로 잡아먹어서 안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평화롭게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딱 이런 거. 제가 생각하기에 그 무력한 이방인, 홀로 떨어진 무력한 이방인일 때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멜씨한테 왜 그랬을까요? 네? 왜 우린 디스트릭트 9에서 애들을 쓰레기장에 쳐넣었을까요? 너무 많이 와서 그런가? 그렇죠. 일단 너무 메스하게 오면 안 돼. 너무 거대한 질량 덩어리가 오면 이거 부담스러워 일단. 그렇지. 외국인 예전에 조선시대 때 외국인 들어오면 그렇죠. 네. 하나 오면은 관직도 주고 그랬어. 그러고 보니까. 하멜은 도망갔어. 그래. 도망갔죠. 관직은 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 뒤에 부분에 있는 그 해석에서 쓰였던 구절인데 타자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불가능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놀라워하고 또 아름다워할 수 있다. 그렇지. 이게 진짜 뭔가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옛날에 했던 그 어둠의 왼손에서도 보면은 그 엔보이는 언제나 혼자서 가잖아요. 둘도 아니고 혼자서 가고 무기도 없이 가장 그리고 무력한 상태로 가는데 거기서 그 완전 다른 존재인 그 에스트라벤이라는 그 외계인이 왜냐면 이 외계인이 보기에 이 지구인은 되게 생긴 건 비슷한데 얘가 보기에 성 도착자고 왜냐면 얘는 이제 양성 근데 한 성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성 도착자라고 거기 그 문화에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당연히 지구인이 보기에는 이 외계인이 너무 이상하고 양성이고 막 너무 생각도 정치적이고 막 너무 이상한데 근데 결국 그 어떻게 하든 그 믿게 되고 돕게 되잖아요. 뭐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게 되게 그 무력한 이방인이라는 그 조건이 되게 뭔가 현실적이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이 얘기 들어서 나 갑자기 이런 평화적인 외계인과의 만남, 뭔가 신곡 목적이 아닌 그런 컨텐츠 갑자기 하나 생각났어요. 새엄마는 외계인. 뭐야? 그거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 안 나요? 영화요? 외계인이 지구를 연구하러 와요. 이걸 없앨지 말지를 연구하러 와. 그래서 한 명의 연구원이 와갖고 새엄마가 돼. 그 사람이 사랑을 하고 막 이렇게 살면서 나중에 가서 변호를 한단 말이야. 엄청 커다란 막 외계인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회의하는 장면을 지구 하늘에. 그래갖고 막 없애네 마네 막 이러는데 자기의 막 기억을 다 전달해줘. 아이와 즐거웠던 일, 남편과 즐거웠던 일 막 이렇게 해주는데 그걸 보면서 그래도 심드렁하다가 갑자기 재채기를 해. 그래서 이거 뭐지? 너무 신기한데? 이 느낌 뭐지? 너무 좋다 이러면서 지구 살려줘. 갑자기 소리야? B급 영화입니까? 아니야, 새엄마는 외계인 몰라요? 되게 옛날에. 정신이 아득해졌어. 약간 그런 생각. 그리고 또 생각했던 게 제가 중학교 때 되게 재밌게 읽은 만화인데 바람의 저편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희가가 겹고. 네. 작가 이름 바로 튀어나와? 아니, 저도 재밌게 봤거든요. 요즘 보면 되게 흔해 보이는 그 이세계에 떨어진 고등학교의 여학생 얘긴데 남주가 멋있었어. 남주 진짜 완전 짱 멋있죠. 그러니까 사실 얘 남주는 얘를 죽여야 하는 상황인데도 이게 순간의 동정심으로 얘가 너무 무력하니까 살려주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처음 읽을 때 진짜 제일 놀랐던 게 그 이세계 떨어진 주인공 얘는 말을 하나도 못하고 문화도 모르잖아요. 근데 되게 열심히 이 말을 떠듬 배우고 거기서 뭐라도 하고 옷도 걔네처럼 입고 뭐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적응을 굉장히 열심히 하지.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딱 섞여가지고 신기해 이국적 이게 아니고 정말 되게 열심히 자기가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 나오는 흔한 이세계물처럼 내가 우리 그 전에 살던 세계에 있던 지식 힘 이걸 뭐 어떻게 해보겠다 이게 아니고 진짜 서로 거기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되게 놀라웠는데 지금 듣다 보니까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개인의 접촉에서는 충분히 저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그쵸? 지금 당장도. 근데 이 개인의 접촉이 이제 집단의 접촉으로 이제 발전이 딱 되면은 무조건 거의 100% 싸우지. 왜냐하면 충돌이 일어날 집단은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니까. 지금 이거는 한 사람의 희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면 양보할 수 있지. 근데 집단이 이익이 되면 다른 얘기가 되는 그래서 저 할머니도 근데 여기 희망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그나마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저 할머니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걸 아니까 그렇지. 계속 숨기고 도망다녔으니까. 사실 그건 그렇죠. 그렇죠. 이 할머니는 그런 거야. 이 생명체들 되게 아름답고 착하고 선량한 생명체인데 분명히 이게 노출이 되면은 인간들이 이용하거나 뭔가 멸망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그러니까 그 소설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 게 일부러 굉장히 늦게 구조 요청을 해요. 그 작가의 그러니까 그런 그 손녀 추측으로는
할머니는 이 애들이 어디 사는지 절대 밝혀지지 않았으면 해서 뭔가 일부러 늦게 자기 이 탐사 범위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데서 구조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진짜 그래서 이게 되게 아까 그 말했던 그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에서도 되게 상냥함이라는 게 되게 소스폰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나중에 결국은 이 외계인도 그렇지만 그 인간이라는 종족으로 뭐 한국에는 이렇게 퉁치어지고 있지만 사실 인간 하나하나도 굉장히 다른 존재인데 맞아. 사실 이게 하나하나가 엄청 다른 존재임을 인식하면은 사실 되게 외롭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뭔가 다름 인정하고 공감하고 더 상냥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다름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있어야 이해가 그럼에도 되거든요. 불구하고 그 자체를 인정하고 아름답게 보고 그 다름 아름답게 보고 세리스마의 고민이네요. 사랑. 비슷하다고 하자. 그래서 왠지 세리스마 마지막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마지막에 깨달은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당연히 문명 대 문명으로서의 그런 외계인과의 조도 매우 흥미롭지만 왠지 이쪽을 읽으니까 되게 마음이 되게 끌렸어요. 그렇죠. 좀 요즘 따뜻한 얘기가 좋잖아요. 얘는 좀 뭐 다 죽이고 내뽑고 이런 거 싫다고 희망이 이제. 있어. 오버로드 안 와도 돼. 어떻게든 될 거야. 이런. 이게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중2병 시절에 이제 지금 내가 사는 곳이 최악이다라는 그거에서 이제 성장하면서 다름다 우리는 지금이 서로 사랑하고 최고일 수도 있어. 지금이 최고라기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쪽이 우리 정신 건강에 훨씬 좋다. 맞아요.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 외계인들은 과학 기술이나 이런 건 어때요? 수준이? 별로 거의 굉장히 그렇죠. 미개한 얘기만 딱 나와요. 들어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지구가 오히려 과학 기술 자체는 이제 지구 문명이 좀 더 높고. 왜냐면은 방문자가 지구거든. 이 지구인 이 할머니잖아요. 방문자가 기술력이 높은 편이죠. 대충 이런 컨텐츠에서는. 할머니 어떻게 방문했어요? 뭐 탐사하러 왔다가 네. 그 시대 때 한참 되게 열심히 탐사를 하던 시기였나. 그래서 실제로 어떤 되게 발전한 문명을 만났는데 그들이 다 없애버렸다고 그랬나? 안 만나게 차단을 했고 막 그래서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시기라고 해요. 뭔가 약간 아름다운 얘기네요, 이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단편집들이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햇님하고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설정이나 이런 디테일은 이렇게 막 그렇죠. 굉장히 성기거든. 정말 성기다는 말이죠. 근데 솔직히 콤 말해서는 여기서 이 할머니가 말 안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이거는 좌표 공유해야죠,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할머니가 공유 안 했다는 사실 좀 감동했거든요. 사실 그렇긴 한데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이 연구자잖아. 그리고 우리가 꼭 침공할 거라는 그거 있습니까? 저는 인간의 선량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네도 보면은 막 그 안에서 전쟁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다른 좋은 종족과의 싸움 아닌가? 네, 아니 그래도 어쨌거나 그 안에서 그 행성 안에서의 저는 그거는 반대하지. 인류의 역사를 봐서 할머니 아주 현명한 판단을.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역으로 뒤집어 보면은 실제로 외계인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유 불쌍하고 소중한 것들. 소중하니까 뭔가 누가 왔다가 얘들 겁나 미개해 산소 마시고 살아. 이럴 수도 있죠. 외계인이 몸에 좋대 이러면 다들 가가지고 막 뚝갑해고 그럴 거야. 좋대. 그들의 상냥함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 살아남아 있는. 그럴 수도 있죠. 우주전쟁 봐봐 인간 갈아넣어서 비료로 쓰면 되잖아. 그렇죠. 미개한 애들 비료로 쓰기 딱 좋네. 막 약간 이런 거지. 네, 저는 그럼 이상. 알겠습니다. 그럼 점수를 바로 하나 끝날 때마다 매기시죠. 그럴까봐요? 네. 알겠습니다. 끄기 어려우니까. 불리한 거 아닌가 이거? 왜냐면 처음 얘기했을 땐 점수 매긴다는 얘기 없었거든요. 네. 우리도 병아리 감별할 때 그렇죠. 가라. 사료로. 그렇죠. 즉석에서. 야. 그렇게 따지면 인간 좀 할머니 리스펙트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 먼저 매겨도 되나요? 네. 일단 저는 매력적인 면에서는 이거 5점 만점으로 할게요. 네. 매력적인 면에서는 저는 따뜻한 얘기를 좀 좋아하게 돼서 매력에는 5점을 주겠습니다. 이게 따뜻한 컨택트라는 것 자체가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5점인데 현실성으로 따지면 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납득은 잘 못했어요. 이런 환경이나 상황이나 되게 동화 같은 얘기예요. 전부 다 전체적으로. 그렇지,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걸 또 이렇게 흘러가게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하지만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따지게 되긴 하지만 그걸 흘러가게 보게 만든 게 이 작가의 또 힘인 것 같아요. 이 작가가 굉장히 감성적인 멘트를 잘 쳐요. 상황을 잘 만들어요. 감성적인 상황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냥 매력은 5점,
현실성은 1점 드리겠습니다. 현실성 1점. 이건 좀 과학적. SF의 기본은 전 과학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SF로서의 매력은 떨어지는데 이 이야기가 글로서의 매력은 굉장히 좋아요. 저는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5점 1점.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매력은 사실 좀 약간 심심하다고 해야 되나? 단편이니까. 약간 심심한 것 같아. 이 뭔가 그런 아름다운 얘기는 좋은데 약간 좀 심심한 느낌이에요. 뭐 만나가지고 좋은 그 추억을 쌓았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좀 그러네. 좋은 추억을 쌓았다. 좋은 추억을 쌓았는데 이제 이들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약간 좀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적인 얘기인 것 같기도 해. 약간 나는 의사소통을 일부 할 수 있는 야생동물 만나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그렇게 들려요. 그냥 나는 이 소설을 안 봐서 그런지. 근데 이게 야생동물과 조금 미묘한 차이는 있어요. 이렇게 뭔가 교류를 했다? 정서적인 교류를 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인간 얘기할 같은 때. 그렇고 그냥 듣기에는 그냥 그렇게 들려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들 이제 그런 나는 그냥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만약에 강아지들하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딱 그런 느낌일 것 같아. 수명은 우리보다 짧고 그 우리가 이들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 강아지들이 자기들이 세대를 거쳐서 이렇게 자기 자식들한테 이걸 전달해주면 이런 만남이지 너무 않을까. 감동적이야. 강아지가 우리 보고 놀랐고 아름다워. 그래. 그러니까 감동의 포인트가 다른 거야. 왠지 지금. 작가가 그렇게 접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약간 외계 생명체 같다는 느낌이 좀 안 들어. 오히려 나는 그냥. 근데 이게 에이스님이 약간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보살핌을 그 외계인들한테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제 얘들이 약간 그림을 그린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개체가 계속 바뀌는데 그 그림을 계속 이어서 그려. 그래서 여기서 정신적으로 보면은 추정이 약간 이런 거야. 정신적인 링크가 있어서 이게 이제 개체가 바뀌어도 그런 게 이어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외계인에 대한 외계 생명체에 대한 포인트인데 그걸 설명 안 하셨어요. 그런 건 좀 매력적이다. 그러면 그리던 거를 또 이어서 계속 그 그림을 가져와서 해석을 했더니 겁나 아름다운 생물이었다. 뭐 이걸 쓴 거예요. 이런 걸 뭐지? 파이브 스타 스토리 같은 거네요. 아니 그거랑은 좀 많이 다른데요. 네. 아버지가 그리던 만화 아들이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네. 신기하네요. 저는 일단 그러면 저 마지막 그거 설정은 좀 마음에 드네요. 그래, 재밌죠? 마지막 설정이 매력적이네요. 그러면 저는 매력은 4점 주고 현실성은 저는 오히려 더 있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거 진짜 그런 조우를 했을 때는 진짜 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뭔가 외계인을 만나 우리보다 뭔가 기술적으로는 떨어지지만은 감동을 받는 이 외계인을 만난다면은 아까는 뭐 에이스님은 오히려 그거를 알려야 되지 않나라고 하지만은 만약에 당사자라면 나 같으면 철저히 숨길 거예요. 저도 절대 안 알릴 거예요. 절대 아니 안 알릴 과학자잖아. 근데 이 사람 그게 먼저인지 아니면 이 생명체를 지키는 게 왜냐면 이거 직업 간의 차이도 있는데 전 직업보다는 개인의 그런 인성이 더 중요한 편이라. 저 같아도 숨길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오히려 그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전 오히려 현실적에서 4점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안 돼. 연구 목적으로 한해서 공유하겠다. 그게 이것도 안 말이 돼. 되겠냐?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보다 모자란 동물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봐봐. 뭐 이거 불우이웃을 돕겠다고 정책을 하지만 그게 과연 불우이웃을 돕게 되나? 이제 이런 거지. 라스트 오브 어스에서도 그렇죠. 자기 딸을 살리잖아요. 그렇지. 선택은 조엘이 그렇게 하지. 저도 따뜻한 이야기라서 높은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4점 드리고요. 매력에서. 그런데 이게 글쎄요. 외계인과의 조우라는 우리가 주제를 할 때 다들 과학적인 얘기 뭐 이런 거 가지고 같은데 그 반대의 얘기여서 또 저는 신선했습니다. 4점 드리겠습니다. 은근히 점수를 많이 받았어. 내가 너무 짰네. 나는 이게 SF 과학하면 되게 인간 중심적인 그런 느낌이라. 그럼 그다음 제가 할까요? 네. 저는 시도니아의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시도니아의 기사는 바이오메가, 블레임 등 SF만으로 유명한 니에이 추토무 작가의 우주 SF 작품입니다. 2009년부터 2015년 걸쳐서 연재했고 15권으로 완결돼서 아주 매력적이죠. 분량이 딱 적당합니다. 진짜 딱 적당하네. 네, 편집부가 노터치를 했는지 작가가 말을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안 늘어지고 진짜 잘 끝나요. 시도니아 기사는 또 그림도 생각보다 많이 정리. 그러니까 흐름이 막 들쑥날쑥하지 않고 쭉 괜찮은 템포로 끝나요.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이고요. 내용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면
서기 2009년에 외우주에서 인류와 처음 조우했습니다. 가오나라는 외계 생명체를 조우했는데 이 외계 생명체는 약간 뇌에다가 촉수가 달린 듯한 형체의 본체를 가지고 있고 그 본체를 덮는 약간 부정형의 슬라임 같은 에나라는 물질로 덮여있는 외계인이에요. 개체 하나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개체가 여러 개 뭉쳐서 이제 배의 형태를 하고 우주를 돌아다니는 그런 외계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처음 조우했는데 처음엔 가만히 있었어. 이 외계인 그냥 이상한 게 있어라고 하는 수준이었는데 200년이 지나자 돌연히 지구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구가 순식간에 멸망해요. 이 에나라는 특수한 물질을 인류가 처리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무기로 부술 수는 있는데 이게 재생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본체를 공격을 못하니까 인류가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인류는 최후의 남은 힘을 쥐어짜내가지고 이민선단을 수백 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인류가 지구를 버리고 탈출하고 지구는 반으로 쪼개지는 걸로 화면이 끝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이민선단 중에 하나의 얘기예요. 이 시도니아의 기사라는 게 시도니아라는 이민선단에 있는 얘기, 그 주인공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가오나라는 외계인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생겼는데 이제 좀 에나라는 게 자유자재로 변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여러 개를 구현하는데 그 유기체 같은 거를 흡수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걸 입수하게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 친구들의 파일럿 같은 걸 흡수하게 되면 이 주인공이 타는 로봇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형태를 모방한다던가 거기 쓰는 기술이나 전법 같은 거를 그대로 모사를 해요. 그런 종류의 외계인입니다. 흡성대법 같은 거네. 흡성대법은 기억은 먹지 못하잖아. 내공을 먹지. 지구 근데 절대 안 낼 때 그러면 거기 있는 것들은 안 먹었어요? 그냥 거기 있는 것들을 먹었기 때문에 아마 더 따라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이게 이민선단 얘기가 이민선단 떠난 후에 1000년 후의 얘기예요. 완전 그냥 완전 미래라서 그 처음 입수했을 당시에 가오나와 이때 가오나는 뭐 다른 가오나일 수 있는데 예. 1000년 동안 그 새로운 별을 찾아다녔는데 못 찾은 거야. 정착할 별을. 그래서 이게 왜 쪼갰어? 왜 쪼갰어? 그럼? 지구를? 그건 저 모르죠. 예. 근데 쪼갈 것까지는 없잖아. 아니 이 외계인들이 뭔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죠. 연구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계인들의 정체를 절대 안 하는 이 별에 내 핵엔 뭐가 있을까 하면서 까봤는데 우리 별은 노른자인데 여기는 빨간색. 그러니까 드래곤 프루츠 쪼갰는데 별거 없었던 거야. 아무것도 없네.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이제 나중에 밝혀지기로는 이 인류가 헤이그스 입자라는 입자를 발견해요. 여기서 보면 보통 힉스 입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있는. 근데 이게 이제 우주에 넓게 퍼져 있는 입자인데 이거를 집속해서 쓰면 엄청난 효율의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입자가 인류의 주 대체 에너지원이 되자마자 가오나가 습격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가오나는 이 입자에 반응하는 이 에너지에 반응하는 종족인 거예요. 이거 그거잖아요. 백한도 보이네. 아니지. 이거 게타선이잖아. 게타선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게타선은 진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좀 많이 이상한데 이거는 이거 뺏긴 거 맞다 스팅거군. 사토마의 박스 딱 치라고. 백한도 보이네. 예, 그런 설정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외계인이 특별하다기보다는 저는 사실 이 SF 이 작품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그냥 들고 나왔어요. 그런 거 같아. 솔직히 이 작품은 전형적인 그냥 되게 전형적인 물인데 치고받고 싸우는 건데 그냥 배경이 우주인 거잖아. 배경이 우주고 외계인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 작품이 너무 재밌어. 진짜 난 완전 감수해요. 시도니아 기사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예, 솔직히 시크 형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왜냐면 이 설정이 굉장히 SF적으로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민선단이 1000년이 지나있잖아. 근데 큰 배 하나거든요. 근데 이 1000년이 지났을 때 이민선단이 과연 어떤 생태를 가지고 있을까? 습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 이 이민선단은 마크로스 같은 건가요? 그렇지. 마크로스 같은 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그러니까 도시도 있고 막 이런 거라서 그래서 이게 보면은 식량이 부족할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인류의 대부분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개체로 유전적으로 조작을 해. 그래서 이제 광합성을 하고 막 그런 데서 약간 디테일 있는 게 우리 그 라면 먹고 갈래요처럼 같이 광합성하러 갈래? 이런 거. 왜냐면 광합성을 하려면 피부 표피가 넓어야 되니까 벗잖아. 일단 외계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항성으로 가까이 가야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겁나 가까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에너지 밀도가 다를 뿐이지 지구도 사실 지금 충분히 지구랑 태양이랑 멀리 떨어져 있지만 충분한 에너지를 받잖아요. 진짜 엄청 가까운 거지. 그러지 우주 전체에서 보면. 그러니까 오존층 없으면은 식물도 다 광합성을 먹고 다 죽어버리는데 너무 심하지 않을까? 너무 가까이 가면? 어느 정도 되게 완전 거의 미미할 것 같은데 우주 그냥 공간에서는. 그거는
디테일한 현실성 떨어지네요. 진짜? 아니 왜? 여기서 꼭 우승을 해야겠어. 이거 오늘 왠지 견제하네요. 견제 들어갑니다. 오케이, 견제 들어가나요? 네,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외계인 주력인데 지금 보니까 너무 외계인하고 상관없이 그냥 너무 작품 좋아서 들고 온 느낌이 나네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주제가 조금 벗어난 것 같긴 한데. 많이 벗어났는데 저는 꿋꿋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설정들이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끝이에요? 네. 드라마틱하게 뭐 어떻게 되나요? 그거 밝혀도 되나? 이쪽은 드라마 저는 보실 거면 제겐 얘기 안 드리려고. 저는 봐도 되게 들어도 다 재밌게 봐서 괜찮을 저도 것 재밌게 같아요. 봅니다. 드라마적으로 어떠냐? 그러니까 그 기승전결해서 어떻게 마지막에 어떻게 이게 외계인의 관계도 좀 중요하긴 한 게 이게 주인공이 일단은 어떻게 보면 건담처럼 모비우스 같은 비슷한 걸 타가지고 외계인하고 싸우게 되는 게 외계인이 그러면 걔네들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추격하는데 이제 이 추격하는 이유가 왜 추격을 못하는데? 왜 못 따라잡? 왜 계속해서 따라잡고 도망다니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외계인이 추격한 걸 피하고 막 이런 뭐 가속을 해서 피해요. 여기서는 워프 기술이 없어요. 아니 그 크다란 걸 가속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된단 그게 말이에요? 만능의 에너지 헤이그스 입자. 헤이그스 근데 이 반대 역설적으로 이 헤이그스 입자 밀도가 높으면 가오나들이 쫓아와요. 그래서 영원히 추격받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가오나들은 왜 헤이그스 입자 쫓아다니는 거예요? 얘들 이게 먹이야. 이 에나라는 거 아까 설명했잖아요. 특수한 물질이 있다. 이게 헤이그스 입자로 증식하고 늘어나고 사용되고 이러는 그러니까 거예요. 얘들은 먹이에요. 없으면은 안 쫓아왔네. 그러면 멍청하게 이거를 쓸 정도의 우수한 그 생명체가 있는 행성 또 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계속 쓰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동물적 관점에서 이거를 살려놔서 계속 이렇게 일단 그냥 동물 목장식으로 이용한다는 거는 생각을 못 할 수 있잖아요. 동물 같은 느낌인가요, 그럼 여기? 뇌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지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먹이가 있으면 먹는 거야. 이거를 놔두겠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 목적이 있어서 또 다르는 게 아니라 약간 그냥 바이러스나 이런 개념에 더 가까워요. 생각해봐봐. 우리 아메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먹는 걸 생각하면. 아니 아메바까지도 갈 필요 없어요. 야생 동물이 먹이의 개체수를 걱정하면서 먹진 않잖아요. 그냥 잡아먹는 거지. 근데 이게 생태계 균형으로 어떻게 유지가 되는 것 뿐인 거고. 근데 만약에 늑대의 천적이 없는 상태에서 한정된 공간 안에 다람쥐들하고 늑대가 있어. 그럼 늑대가 다 잡아먹겠지 그냥. 그리고 자기들이 굶어 죽고. 그러니까 행님 설명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 생명체에 제어할 방법은 없는데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힉스 거를 안 쓰면 못 따라오겠네요. 안 쓰면 못 따라오는데 안 왔겠지. 그걸 몰랐던 거지. 처음엔 몰랐고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이 에너지를 안 쓰면 이 시스템이 구동을 못 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 뭐 도망을 가든 뭘 하든 이 에너지 효율을 이미 이걸로 모든 장비를 만들어 놨는데 전환하기 힘든 거지. 뭐 원자력 발전이랑 비슷한 그렇지. 어쩌면 원자력 발전 뭐 효율이 너무 좋아서 쓰는 거니까. 아니 뭐 그런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계인과의 그러면은 겹점은 그럼 싸우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싸우긴 하는데 외계인이 중간에 이제 그 주인공의 썸녀를 흡수를 해요. 그래서 그 썸녀를 괜찮네. 똑같이 생긴 괜찮네. 클론을 막 만들어내갖고 보내고. 요 표정이거든. 이건 별로 안 좋아하는 요 표정. 약간 변태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걔를 보내면 얘가 뭐 어떻게 꼬여내서 먹으려고? 나중에 이제 자각은 못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비슷하게 생긴 형태로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막 그 비슷한 걸 타고 싸우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 마지막에 이 애가 그 주인공을 인지하는 장면이 딱 나오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걔를 뽀개버려요. 누가 누구를 인지? 만들어내는 의태한 그러니까 외계인이 주인공을 인지하는 듯한 행동을 딱 보이는 순간 주인공이 아마 걔를 죽일 거예요. 그 조그맣게 만든 애가요. 그 조그맣게 만든 애도 그게 이제 일부고 나중에 이제 그 큰 로봇 같은 거를 또 뺏겨서 만들어. 그걸 가지고 주인공하고 막 싸워. 겁나 세. 그래갖고 막 주인공 친구들 죽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거죠. 이제 흡수한 인격체가 그 외계인 안에서 살짝 발현된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때 이제 주인공을 죽여버렸다는 거잖아. 그거 다른 애랑 썸 타고. 환승 이별이네. 환승연애.
전 X를 만났는데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죽이진 않는데 여기서 죽여버린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이상하게 드라이하게 설명하긴 했는데 실제로 내용에서 보면은 주인공 굉장히 막 고뇌도 많이 하고 막 그 사람 그림체 보면은 고뇌밖에 안 보일 걸. 아니 근데 그림체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죠. 개더러웠는데. 근데 1000년 동안 싸웠는데 그렇게 개체를 인식한 사건이 거기 그때밖에 안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겁나 멀리서 포격으로 많이 처리하고 도망다니고 원래 그렇게 싸워. 왜냐하면 근접하면 흡수당하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싸우면 포격전이고 처음에는 물리치지도 못했는데 거기 중간에 이제 스토리가 나오는 게 뭐 카비 입자라는 뭐 새로운 뭐 유물 같은 거를 발견해요. 어디 행성 같은 데서 소행성 같은 데서. 근데 그 행성은 그 에나를 뚫고 바로 본체를 찌를 수 있는 거야. 그 무기가. 그래서 이제 그 무기를 뭐 몇백 개를 주워가지고 그거를 무기로 계속 도망다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외계인들이 계속 증식하고 침공하고 이러니까 그거 가진 인물들이 다 죽은 거야. 그래서 이제 딱 20몇 자루만 딱 남아있는 상태. 아, 그러니까 시도니아의 기사인 거지. 이게 재밌다. 겁나 설정 완전 재밌고 막 특히 그런 전투씬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쩔어요. 이게 애니메이션이 2긴가까지 나오고 극장판도 있거든요. 진짜 이게 그 만화에서는 전투씬이 약간 미묘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림이 되게 액션성이 좋진 않거든요. 근데 애니들 번갈아 가면서 보잖아. 뽕 진짜 제대로 차요. 주제가도 엄청 뽕 차고. 그전 만화들은 거의 보면 약간 사파 같은 느낌으로 만화 그리던 사람. 이 사람이 원래 건축 쪽을 일을 하던 사람이라 큰 구조물 이런 거 진짜 잘 그려요. 되게 멋있어요. 근데 진짜 에이스님 좋아하실 거예요. 전 장담합니다. 연애물도 있고 학원물도 원래 있고. 뭐 그리던 사람인데요? 블레임, 바이오메가. 그게 되게 좀 그림이 보면 그래요. 지금 인형의 나라인가? 그것도 그리는데 그것도 엄청 재밌어요. 저는 그거 사 모으고 있어요. 시도니아 기서도 다 사 모았고. 일단은 저는 제가 먼저 얘기 다 하셨어요? 네, 다 했어요. 저는 일단은 매력적인 부분은 저는 이건 5점 줄 겁니다. 진짜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현실적인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좀 해보자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외계인 생명체가 나와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헤이그스 입자 사용하고 이러면. 그러면 그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DNA 개조를 해갖고 뭐 광합성을 할 정도까지라면은 그 외계인이 공격하는 이유도 모르잖아. 그 대충은 안 거잖아. 이제 이 헤이그스 입자라는 것 때문에 쫓아온다.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여러 시도들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처해 있다면 그 안에 내부 구조는 그 헤이그스 입자만으로만 돌아가게 돼 있는데 흔히 그냥 뭐 그 당시 때는 이제 사멸된 기술이겠지만 보면 연구가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만화 내용 안에 그거를 비밀리에 그러니까 연구를 못하게 그 지도자급 애들이 원래는 연구를 못하게 하는데 왜요? 처치할 수 있는 연구나 그런 연구는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약간 그 배신자 같은 애가 있어요. 걔는 계속해서 그 외계인 연구하고 있어. 그걸 가지고 뭐 이상한 연구도 벌이고 사건도 터지고 막 그런 내용이 다 디테일하게 들어있는데 그냥 러프하게 설명한 거죠. 근데 1000년 동안 연구가 없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에 그 뭔가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나 그런 것들이 나는 당연히 이루어져야지 되지 않나. 근데 연구가 반드시 결과를 수반하지 않잖아요. 아니, 그건 1000년 만년 연구해도 성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사멸된 기술이지만 우리 인류한테는 기록이라는 게 있잖아. 코스닥의 바이오 투자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10년하고 1000년은 다르지. 아니 그렇긴 한데 수봉님 말에 맞는 게 인류가 시도했던 연구는 더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지만 지금도 하고 결국 있는데 결란이 안 나는 기술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걸 대체 못하니까 화석연료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걸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그 적들한테서 추격을 계속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 멸망할 수도 있고 사실. 그리고 지금 얘기 보면은 우리가 그 무기를 주운 그 선단 외에 나머지 선단이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그 나머지 선단은 거의 멸망했다는 느낌으로 나와요. 네. 그러면 최후의 선단인데 그러면은 그 인류가 선택할 거는 우리가 증식을 하던가 아니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든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들어갔다면은 분명히 증식에 대한 노력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 나와요. 저희 중간중간에 이탈하고 싶은 사람들, 여기 정착하고 싶은 사람들에서 점점 선단이 쪼개졌다는 역사도 있고 실제로 그 내용 안에서도 그게 나와요. 근데 스포해도 되나? 괜찮아요. 그런 반전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을 반대했거나 정착했던 사람들 막
멸망하는 얘기도 나오고. 전부 다 어떻게 멸망해요? 왜냐면 가오나가 계속 출격해오니까. 근데 걔네들도 가서 그거 쓴 거예요? 그러니까 헤이그스 그 에너지가 전 그냥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전 그냥 사회의 그냥 에너지원인 거야. 전기처럼. 전기 쓰면 쫓아왔다는 거지. 그렇기도 하고 애들이 이제 꼭 쓴다고 해서 습격하는 거 아니고 주변에 걸리는 게 있으면 그냥 쓸고 가는 애들이야. 멀리 그러니까 흩어져야 돼. 진짜 딱 아메바가. 그렇지. 거의 그냥 그런 암세포 같은 느낌이야. 안 쓰면 안 되나? 안 써도 지나가다 마주치면 지나가는 길에 있으면 일단 건드리고 보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라면 큰 하나 아니에요? 아니 그게 엄청나게 많은 개체가 있고 합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약간 그게 단일 생명체 같은 느낌은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 의사를 공유한다고 나오거든. 완전 오버로드의 그 개조된 인류. 약간 이거 약간 코제밍 호러에 가까워요. 약간 코제밍 호러 같아. 그래갖고 굉장히 매력 있는 작품이라니까. 다양한 뭔가 시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었지 않았을까. 너무 그러니까 스토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허점들은 맞긴 했는데 당연하지. 그 가는 부분에 근데 있어서는 이걸 뭐 그렇게 지금 작품 외적으로 밖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작품 안에 보고 있으면 엄청 몰입돼요. 이 상황이 되게 우리가 점수 매기는 게 그거잖아요. 결국엔 매력은 내가 보기엔 작품 낸 거고 현실성은 약간 외적인 거니까.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 봅니다.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은 2점 주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이 작품을 본 적이 없어요. 너 원본은 3점이잖아. 아니요. 저는 근데 이 시도니아의 기사라는 이 이름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SF 쪽에서는 좀 유명해요. 네, 근데 저는 기사니까 당연히 말 타고 중장 갑옷 입고 이런 거 생각했는데 완전 다르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죠. 이 SF라는 것 자체도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되게 흥미로워요. 그래서 저는 작품 매력은 5점을 드리고 근데 이게 외계인과의 조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마음대로 들고 왔으니까요. 네. 좀 그러니까 흔하다고 해야지. 진짜 흔해요. 클리셰 덩어리죠, 사실. 갑자기 나타난 외계인 너무 쉽지.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는 2점. 점수 갔네요, 저도 이제 그냥 상상하는 것 자체가 좀 되게 매력 있네요. 상상하게 만드네요, 장면을. 그렇고 그런데 그 현실성이 제가 이제 높게 주려고 하다가 이제 그림을 봤더니 제가 그 싫어하는 이족 보행에다 손가락 5개인 로봇으로 싸우네요. 어쩔 수 없어. 아니, 이 작가가 오타쿠야. 이게 내가 이걸 생각 못했네. 이러면은 현실성 더 떨어져야 돼. 로봇에 왜 손가락 5개 달려야 됩니까? 난 손가락 5개 달리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작가가 오타쿠라니까요, 선생님들. 아니 이 작가가 이 로봇 디자인하고 전투씬 그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프라모델을 잔뜩 사와. 그리고 그걸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막 조합을 해서 만든 다음에 그거를 막 포지치하면서 액션씬을 그린대. 근데 뭐 슈퍼 오타쿠라니까. 에이스 박사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주에서 다리가 왜 이쪽이? 그러니까 내 말이 옛날부터 왜 건담 볼 때 걸어다니나요? 아니 왜 지원군은 그건 반편이야? 손가락은 5개 중에 다리는 없어. 그러신 분들은 그걸 모른다니까. 다리가 필요 없는데. 총구에다가 손가락, 그 로봇가 손가락으로 이걸 쏘고 앉아있어. 세상에. 건담 보면 스코프에 눈. 와, 뭐 하는 짓이야. 그 스코프이긴 하지 말라니까. 너 이 자식. 금기를 건드렸어, 너. 저는 물론 날개 달린 건담ing 좋아합니다. 까는 거 아니고. 그래서 현실성은 3점 드리겠습니다. 근데. 매력은 몇 점? 매력 5점이요. 우와, 에이스님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저 장담합니다. 재밌어요, 이게 그 김밥감과 학원물의 달콤함을 막 믹스하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는 한 2번 봤어요, 사실. 시도니아에서 2번 잘 안 보거든요. 저 그 작가가 만든 것들이 되게 제 취향에 맞아요. 저도 완전 제 개치라서 설정도 나름 되게 충실하게 만들고. 사실 저는 이 작가 인문을 바이오메가로 했는데 바이오메가보다 이게 훨씬 재밌어요. 재미 자체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다음 수국님 하실까요? 아니요, 햇님. 예. 잠시만요. 시간이 없는데? 아니요, 34분이요. 많이 남았는데. 그래요. 너하고 수북님하고 그다음에 시크 형 거 잠깐 읽어주면 될 것 같은데. 네. 내가 여기에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작품은 2017년에 개봉한 라이프라는 영화예요. 일단 제가 맨 처음에 일단은 요즘에 제 나름 개인적인 외계인에 대한 생각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사실 뭔가 지적인 존재와의 조우 막 이런 거에 되게 흥미로웠고 엑스파일 좋아하고 막 이런 것처럼
외계인의 우주선 막 이런 거에 있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약간 그런 거에 대한 희망을 좀 버리고 그러니까 인류가 어쩌면 제일 진보된 문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오만해지셨네요. 네, 오만해지셨어요. 인간이 최고다. 인간 근본주의. 약간 그런 생각을 그런 상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가져오려고 했던 거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인류가 맞닥뜨리게 되는 외계의 존재가 사실은 인류의 미래 뭐 이런 설정들이 있어요. 간혹 보면은 그 뭐 취성의 가르간티아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먼 미래에 인류가 되게 약간 워터월드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외계에서 뭔가 괴물 같은 게 나타나서 막 싸워요. 근데 알고 봤더니 먼 과거에 우주로 진출했던 인류가 지금 다르게 시도니아의 기사에서 보면 DNA 조작해갖고 광합성한다고 그러잖아요. 우주에서 살 수 있도록 몸이 계속 바꿔간 거야. 그렇게 개조된 인류가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인류랑 맞닥뜨리게 되면 인류한테는 그거 완전 그냥 외계인이니까. 그러면은 그 침공해온 친구들은 지구가 모성이란 거 알아요? 아니 그 정도는 알아야지 인간적으로. 그게 알아야 좀 재밌는 포인트인데 네. 그걸 모른다면 그냥 침략군이지. 멍청이잖아. 그러고 그걸 알고 찾아왔으면 나는 이게 드라마가 있는 데인데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 그것도 꽤 오래된 그렇지 옛날만 한 10년 됐지. 네. 10년. 그런 거를 좀 기대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외계 생명체. 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더싱이라는 그 영화가 이제 남극에서 그냥 생명체가 나오는 거면은 이 라이프라는 영화는 이제 우주에서 그러니까 화성에서 흙 샘플을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보내요. 그 샘플을 이제 우주 정거장에서 뭐 중간에 사고가 있긴 했지만 가지고 와서 연구를 해보는데 그 안에 작은 단세포가 발견이 된 거예요. 세포 하나가 발견이 돼. 그리고 이제 동면 상태 움직이지 않는 세포인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또 살려내요. 연구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밀폐된 공간 안에서 그 생명체 뭐였죠? 세포 이렇게 하나 키우듯이 현미경 가져다 놓고 이걸 키우는데 얘가 점점 증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단세포 자체로 커지기 시작해요. 그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구에서도 막 약간 환호성? 외계 생명체가 드디어 조우했다고. 이제 드디어 세포가 그냥 그 세포 하나 커진다고 커져요. 단세포 커진다고 단세포 분열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단세포 생물이 왜 기억이 안 나냐. 단세포. 나 그렇게 기억해. 증식해요. 증식. 세포 분열을 하는 거지. 분열을 하겠지. 세포 분열을 해갖고 점점 커지는데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맨 처음 귀엽게 나와. 막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하늘하늘 춤추듯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커져가지고. 그래서 지구에서는 지구에서 이름도 지어줘요. 미국의 어떤 한 초등학교 아이의 이름을 따서 켈빈이라고 이름도 지어줘. 그만큼 이제 그냥 축제같이 생명체를 발견했다. 화성에 있던 생명체. 아니래. 그렇죠. 아니라죠.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죠. 그때부터 관람객들은 답답하기 시작하고 이제 제일 먼저 죽겠네. 이제부터 이런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먼저 죽는 애 순서 정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그 생명체가 이제 그 사고가 나가지고 그 안에 기체가 안에 있던 공기가 빠지면서 그 세포가 다시 동면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맨 처음에 살려냈던 생물학자가 그걸 살려내기 위해서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전기 충격을 딱 가해서 살아나요. 살아났는데 갑자기 얘가 그 과학자의 이제 크기가 거의 손만해졌거든요. 손을 이렇게 꽉 움켜쥐는데 갑자기 손을 으스러뜨려 버려. 잠깐 이 상태를 그냥 여기서 전기 충격을 준다고? 아니죠.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밀폐된 그 안에 고무장갑 이렇게 넣고 이렇게 전기 충격을 줬는데 그 안에서 손을 으스러뜨려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과학자는 기절한 상태에서 그 밀폐된 공간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고무장갑이 껴져 있잖아요. 못 나오잖아. 여기서 이제 되게 충격적으로 그 부러진 그 전기 충격기 그 뾰족한 부분을 들고 오더니 고무장갑에 구멍을 내요. 그리고 그 생물이 밖으로 나와. 아니라다. 꼭 그렇게 했을까? 굉장히 지적인 생명체로 표현이 돼요. 이게 그 보통 우리가 더싱 같은 거 보면은 그냥 괴물이잖아. 그러니까 본능에 맞춰서 그냥 흉내 의태하고 막 이런 식인데. 근데 이 라이프라는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생명체는 엄청 지능적이에요. 그래서 빠져나와서 이제 그 밀폐된 공간에 있는데 이제 그 불을 끄려고 이제 소화기가 작동되니까 그 소화기 구멍으로 들어가려고 막 쫓아다녀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표현만 해도 공기의 흐름을 보고 쫓아가는 거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 외계 생명체는 점점 더 지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우주 밖으로 나가서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오는 곳을 찾아다녀요. 그거는 사실 솔직히 공기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시각으로 보고 이게 안으로 통하는 거다라는 지적 판단을 한다는 얘기거든. 눈이 없던데. 눈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뭔가를 걔가 외계인의 시야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몇몇 나와요. 중간에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있다는 얘기. 본지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외쪽으로 계속 돌다가 엔진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결국엔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판단을 내리죠. 쟤가 동면 상태에 빠진 걸 봤으니 공기가 없을 때 쟤를 가둬놓고 우리가 있는 곳 외에는 전부 다 공기를 빼버리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결국엔 그런 영화의 결말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다 실패하죠. 다 실패하고 공기 빼는데 어떻게 공기를 뺐는데 이제 맨 처음에 그 기절했었던 생물학자가 공기 다 빼고 사람들이 딱 모여 있죠. 밀폐된 공간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생물학자 이상 헛소리를 해요. 그 켈빈도 뭐 이제 생명이다. 아이씨 장난해. 진짜. 이러면서 죽어. 그 영화에서 가장 비난받는 포인트 중에 하나야. 죽어. 왜 저래? 이러면서 딱 봤는데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옷을 걷어보니까 다리에 그 켈빈이 붙어 있어. 뭐 약간 이런 암적인 존재가 항상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결국엔 선택을 내리죠. 이제 2명이 살아남아요. 다 죽고. 결국엔 나중에는 이제 어떤 방법까지 하냐면 지구에다가 구조 요청을 했는데 지구에서 그 소유주인가요? 우주정거장? 그 과학자들이 또 우주정거장에 소유주를 받아가지고 이 우주선을 그냥 우주 저 멀리로 밀어내기로 해요. 그 생명체가 지구로 못 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웬만한 영화처럼 지구에서 모르고 있다는 식으로는 안 나와. 이제 위험이라고 인식을 해. 그리고 이 과학자들도 공유해서 이렇게 밀어내려고 했는데 이것도 실패해버려. 왜? 그 외계 생명체가 소유주까지 들어가고 거기도 박살내버리고 왜냐하면 그 우주선에 있던 다른 과학자가 자기는 살려고 소유주랑 연결된 그 통로까지 열고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또 엉망진창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우주정거장이 지구로 추락하기 시작해요. 아씨 진짜. 그럼 얘가 대기권에서 타 죽을지 안 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결국엔 이 과학자들이 다시 궤도에 올려놔. 지구로 돌고 있잖아. 그러면 이 생명체 지구로 못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2명의 과학자 중에 1명의 남자 과학자가 자폭? 내가 얘를 그냥 탈출선이 2개가 있으니까 얘를 싣고 우주 멀리 갈게. 넌 지구로 가. 라고 해요. 여자 과학자는 지구로, 나는 우주 저 멀리로. 해서 이제 맨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막 남자 과학자가 이제 그 외계인을 유인해가지고 딱 가는데 아니래. 그 외계인이 굉장히 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 마지막 장면에서 엄청 장난 아니에요. 이제 수동으로 우주로 밀어내려고 남자 과학자 움직이는데 외계인이 이 남자 과학자 손을 잡아요. 그 촉수거든요. 완전 다. 조종을 못하게 막아. 그리고 여자 과학자는 막 이 외계인이 지구에 도착하면 꼭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때 마침 우주정거장이 폭발하면서 여자 과학자 우주선은 우주로 날아가 버리고 남자 과학자 우주선이 지구로 떨어져요. 탈출선이. 아니라다, 그리고 그 떨어진 탈출선을 그 무슨 베트남 사람들인 것 같아. 배 어부들이 이렇게 발견해갖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유리 안으로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남자 과학자 몸 온 곳에 다 촉수들이 다 퍼져 있고 남자 과학자 열지 말라고 소리 지르면서 영화 끝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재밌게 봤던 게 전 재밌었어요. 네. 솔직히 평은 안 좋은 영화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전 재밌었어요. 우주 생명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뭐 에일리언이나 뭐 특히 이런 그냥 진짜 뭔가 생명체라고 하면 더싱이 딱 대표적이죠. 지성이 없는 괴물로 나오거든. 근데 이 생명체는 아무리 봐도 이건 지성이 꽤 많은 생명체고 그리고 사실 이게 흙을 가지고 온 샘플 안에 있는 그 세포잖아요. 그러면은 그 화성에 그 생명체가 널려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리고 그런 언급도 나와요. 화성을 멸망시킨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나도 그 얘기가 되게 재밌었어.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생명체가 화성에 뭔가 문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체가 멸망을 시켰다는 거야. 화성을. 그럼 이제 지구로 와서 지구를 또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지구가 화성처럼 된 상태로 왔다가 또 뭔가 다른 문명이 왔다가 그거에 또 그 정도면 생체 변기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단세포에서 사실. 그렇게 막 증식해가지고 그러면은 지성을 가지고 있고 막 하면 화성에서 뭔가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옛날에 문명이 있었는데 그 생체 변기 때문에 멸망했다.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상상 여지를 줘서 좋았다. 너무 좋았다. 그리고 지성이 보이는 점이 너무 좋았다. 생명체인데도 불구하고 촉수 가진 생명처럼 나와. 근데 난 지성이 보였다는 게 재밌다기보다는 그 설정이나 상황이 재밌어. 보통은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뭔가 외계 생명체에 관한 얘기가 나온 요런 설정이 너무 좋다. 왜냐하면 뭐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지성 있는 외계인 이제
저는 기대를 버렸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도저히 못 볼 것 같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유로파 그 목성의 위성 그쪽에서 나오는 뭔가 생명체에 관한 그런 건 내가 살 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약간 그쪽으로 관심을 바꿨어요. 외계 생명체로. 오케이. 네. 요 정도까지. 저 점수 매겨도 되나요? 네. 저는 이게 이제 진짜 재밌게 봤는데 매력은 약간 너무 정형화돼 있다. 그래서 저 매력은 전 4점을 드리고요. 왜냐면 저는 외계인 나오는 거 다 좋아해요. 웬만하면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죠. 4점이고 현실성도 현실적이긴 한데 그 세포 증식이나 이런 게 너무 자기적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과하다. 그쵸. 너무 과하죠. 사실 이거 현미경으로 볼 수 있으면 되는 정도가 한 몇 주 지나니까는 손만큼 커져버렸으니까. 그 뒤부터는 사람을 먹으면서 점점 커져요. 이제 약물을 섭취하면. 그러니까 그 거의 에일리언급의 생체 변기 아닌가. 그런 추정이 굉장히 많이 가능해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현실성은 3점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 이제 저도 보진 않았지만 얘기를 들어본 결과 약간 에일리언 같은 약간 공포 그런 물이에요 사실. 이제 폐쇄된 공간 안에서 맞아요. 에일리언 1 같은 느낌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이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 그 바람 캐릭터들의 이제 그런 걸 보는 걸 제가 또 되게 안 좋아해서 저는 사실 그 바람 캐릭터들의 개연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이 영화의 가장 평가 낮은 부분입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뭔가 위기감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생물학자가 좀 이상해요.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 과학자들이 진짜. 그렇게 근데 저는 과학자들에 대해 넌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어. 걔들도 다 그냥 평범한 인간들인데 구조를 좀 잘했을 뿐이라고. 우주로 나갈 정도의 그 엘리트이긴 하지. 엘리트고 엄청난 교육을 받았으면은 무엇보다도 안전을 가장 그 영화 안에서 보면은 생명체를 발견했을 때 전 지구적으로 엄청 축제같이 맞아. 외계 생명체를 발견했어. 나는 그런 게 오히려 되게 현실적이었거든. 와, 아니, 이거 장난 없다. 오히려 정치인이면 그런 병신 같은 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학자가 저는 이런 짓을 할까? 예를 들어서 무슨 생명공학이나 이런 쪽 박사님들도 그렇죠. 교회 가고 그러잖아요. 사람이요. 저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답답한 장면을 보는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작품 매력 3점. 그다음에 외계인과의 조우는 저는 굉장히 화성에서 이제 이런 거를 거의 그러니까 원시 생명, 원시 단계의 생명을 발견하는 건 굉장히 현실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후에 이제 호러 전개가 좀 너무 급작스럽고 너무 많이 좀 반복된 소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것도 3점. 네, 저는 매력은 일단 물론 그 소재 자체는 충분히 재미일 수 있는데 근데 왠지 지금 말씀하신 걸 영화 다 본 것 같아. 뭔가 그 장면이랑 맞아요. 그게 어떻게 될지 연출이 어떻게 될지 막 그냥 보이는 것 같아. 클리셰인 영화입니다. 그래서 매력은 3점 드리겠고요. 근데 현실성 내가 맨 처음에는 아무리 그래도 처음 발견한 그 세포인데 이걸 고무장갑 그걸 해가지고 이거 하는 게 말이 되나 생각했는데 왠지 생각하니 그럴 것 같아. 그 정도로 우리가 영화고 이렇게 되게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알고 보니까 저게 말이 돼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 실제로 사실 그럴 것 같아. 그 장면을 어떻게 하냐면은 밀폐된 연구실 안에 밀폐된 박스 안에 그 세포를 넣어놓은 곳에다가 밀폐된 곳에다가 장갑 끼고 들어가서 하는 그 정도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할 만한 것 같아. 살아나가지고 막 사람 잡아먹을 거라고 누가 상상하겠어. 근데 우린 다 알고 보니까 그게 공포영화라고 보니까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현실성은 4점 드리겠습니다. 기대 가득한 이제 수북님 얘기를 들을 때가 됐네요. 꼭 해야죠. 시간도 없는데. 아니, 빨리 하셔도 돼요. 한 5분 끝내요. 아니면 그 외계인 중에 누구 할 거다라고만 얘기해도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사실 드래곤볼을 제가 만물을 드래곤볼로 설명을 하잖아요. 만물을 그지. 만물 드래곤볼 설. 드래곤볼은 PC적으로도 완벽한 작품이에요, 이거는. 여자 외계인 나옵니까? 아니, 성소수자? 그런 성별에 대한 편견이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차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초반에는 그렇죠. 부르마나 이런 캐릭터들이 굉장히 성상품화했는데. 상품화죠, 그렇죠. 문천도사가 맨날 문천도사 문제 만지고 막 그런. 막 팬티 주세요 막 이러고. 팬티 주세요. 부르마 팬티는 여러 번 벗겨주는데. 저팔계 맞나요? 걔 이름이? 오룡이 남자 팬티 달라고 안 하잖아요.
전혀 PC적이지 않아요. 여자의 팬티. 굉장히 이런 성상품화에 가깝죠. Z 이후로 한정합시다. 드래곤볼 Z 맞아. 이후에는 그런 씬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이런 그런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팹니다. 그러고 그런 묘사도 없고. 심지어 난생이야. 남해크인들은. 그다음에 얼마나 이 세계가 관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외모나 이런 걸로 차별하거나 편견이 전혀 없어. 하던데 인기도 없고 막 그렇게. 후리자 같은 그런 쫓겨난 애들한테 너는 약한 놈이구나 이렇게 안 하잖아. 근데 기가 느껴지니까. 후리자 그냥 센데. 거기다 심지어 점수를 해갖고 사람 자체를 점수화 시켜가지고 판단하잖아. 너무 불편하지 않냐? 그런가요? 네. 수봉님 지금 너의 현생 전투력이 뭐 6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면 빈정상할 것 같은데. 너의 뭐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 안 보고 너의 현재만 판단하잖아. 그냥. 너의 자본력은 6이야 이러면 으아씨. 그러지 않을까? 네. PC적으로 완벽하다는 것은 일단 취소하고 빼고 외계인과의 조우 부분에 집중해 주세요. 외계인과의 조우. 이 작품에 이제 이게 최대 반전이죠 이게. 네. 바로 맞아. 이 외계인이 처음 등장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네. 언제? 싸이 여인이 지구 침공할 때. 라데츠? 손오공도 침공 목적으로 오시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 비밀이 그러니까 이게 꽁꽁꽁 이 싸맸다가 이거를 몇 년 동안 싸맸다가 나중에 터뜨린 거지 이거를. 설정이 생긴 제가 봤을 땐 그 작가님 그때 당시에 유레카 하면서 떠올렸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게 그 동그란 야구공처럼 생긴 그 우주선. 되게 귀엽지 않아요? 네, 디자인이 되게 신박하고 디자인은 멋지잖아요. 아니 그런 메카몰 디자인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디자인은 잘하죠. 디자인은 잘하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피규어로 봤을 때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저게 가능할까라고 보는 그거 갭은 어마어마하지. 그 공우주선이 굉장히 효율적이야. 보면은 우리가 비행기도 이륙하고 그런 게 되게 힘들잖아요. 착륙하고 이런 게 되게 힘들. 굉장히 긴 활주를 요구해. 근데 이 공은 그냥 이상한 그 포수 글러브처럼 생긴 바닥에 그런 게 있어요. 그 동글동글하게 되는. 거기 그냥 팍 꽂히면 끝이야 그냥. 근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지구에 내려왔잖아요. 네. 다시 돌아갈 때는 못 쓰는 거죠. 아니요. 그거 타고 가요. 네, 그거 타고 가요 그냥. 그거 타고 올라가요. 버튼 하나 누르면은 우주로 가요. 그 에너지원이 아까 그게 헤이그스 입자구나. 네, 헤이그스 입자로. 가오나 만나겠네요. 네. 아유, 큰일이다, 큰일. 후리자님 큰일이시네. 부동산 업자인데 부동산 그걸 못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게 유지 보수가 중요해요. 파괴된 부동산은 값어치가 떨어져. 그렇지. 네. 최대한 덜 파괴시킨다. 프리사님은 이게 그런 거 원주민 누가 드래곤볼 하라 그랬어. 누가 안 한다 그랬는데. 그렇지. 대략 설명은 대충 됐고요. 근데 외계인과의 조회도 굉장히 드라이하게 접근하는 점이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크게 놀라지도 않아. 아니 제일 놀란 건 자기가 외계인이라고 자각한 피콜로 정도지. 나머지 사람들은 외계인 영어 맞는갑다. 뭐 이 정도로. 사실 진짜 거기에 외계인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 게 막 거기는 개가 국왕이고 또 개 얘기 나왔어. 굳이 따지면 그 부호편의 BBD도 외계인이잖아. 그 마법사도 외계인이죠. 사실 피콜로가 제일 인간적이었어. 자기가 외계인이었다는 걸 알고 놀래는 그 부분 말고는 사실 굉장히 드라이하잖아요. 아니 침공해왔다는 외계 생명체를 만났다는 것 자체 놀라지도 않아. 그러네. 피콜로가 자기가 인간일 거라고 상상하고 있었다는 것도 너무 어이가 없어. 그다음에 피콜로가 되게 순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이렇게 토해낼 때. 그러니까 그다음에 피콜로보다 싸이 여인들이 훨씬 더 지구인처럼 생겼는데. 그러니까. 꼬리 정도만 있을 뿐이지, 그지? 피콜로. 그다음에 일단은 생식이 전혀 다르잖아. 지구인들하고 피콜로는. 그렇죠. 피콜로는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야. 여자친구 없었거든. 아니. 여자친구 문제가 아니잖아요. 피콜로가 대마왕 시절에 그때부터 알 토해냈었죠. 맞아. 네, 그러니까. 외계인인 줄 모를 때. 그러니까. 심지어는 토해낸 알이 나메크 성인도 아니야. 뭐였지? 마물이야. 날개 달렸고 막. 그러니까 이것은 또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인 거지. 그러네요. 이거는 라이플의 스코프 같은 거야. 조심하라고. 사실, 네, 그렇죠. 드래곤볼이 만물이 설명은 되지는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어요. 네. 내공이 부족할 뿐이에요.
아니 드래곤볼의 경제학 같은 책도 나왔는데 맞나? 리더십인가? 뭐였지? 하고 뭐 있는데. 네, 그런 책들 엄청 많아요. 드래곤볼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분석한 책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시크 형 얘기를 좀 읽어드리는 게 점수는 점수요? 드래곤볼 재밌죠 5점. 네. 근데 현실상 1점. 네. 아 드래곤볼 저는 저는 3점 줄 겁니다. 왜요? 재밌으면서. 재미는 있지만 사실 처음 드래곤볼하고 중간 드래곤볼하고 마지막 드래곤볼하고 좀 나는 저도 그러면 드래곤볼 Z 한정으로 5점. 한정이요? 저는 그래서 3점에 현실성은 사실 말도 안 된다고 봐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드래곤볼의 현실을 찾는 것 자체가 너무 그거 순진한 거 아닙니까? 라이프는 그럼 말이 돼요, 그거는? 단세포가 그렇게 훅 가져가지고 사람 잡아먹고 하는 게 그래도 그게? 그런 성장 과정이나 이런 게 나름 과학적인 게 들어갔다면 드래곤볼은 나메크 성에는 왜 대체 나메크인만 삽니까? 아래서 나오면은 날개 달린 괴물 나와야지. 그거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 그래 피콜로가. 네, 그래서 현실성 1점이고요. 네, 저는 매력 4점 드리고 현실성 1점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드래곤볼 팬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시크 형 거 듣고 점수 매길 거 아니면 그냥 외전으로 갑니까? 시크 형님 거까지 듣고 네네네. 하시죠. 네. 시간 없다. 제가 이게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텍스트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실제 과학자들은 우주여행이 가능할 정도. 시크 형이 가져온 작품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의 미지와의 조우입니다. 영화 엄청 옛날 영화죠. 77년도 영화일 거예요 아마. 예, 시크 형은 전성기 때네. 그죠. 라이브로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기분이 쪼꼬레 또 할 때네. 시크 형이. 실제 과학자들은 우주 여행이 가능할 정도의 문명의 외계인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최소 수단은 수학이고 있다 없다 0, 1 개념과 최소 원소, 원자라는 수소에서부터 시작하면 수학부터 의사소통이 가능할 거라는 소리를 하지만 낭만이 없다. 한마디로 우리가 막 그런 거 전파에 데이터를 넣어서 보냈는데 그거 다 의미 없다. 그렇게 만나면 이게 낭만이 없대. 그래서 색채와 음악을 통한 의사소통만큼 낭만적인 게 어디 있을까?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거 아닙니까? 색채를 구분하는 색채는 굳이 따지자면은 빛의 스펙트럼의 차이고 음악은 파동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드라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 거겠죠. 일단 제 생각이 그렇고요. 또 전에 윤영계 끝 방송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외계인이 우리를 만나러 온다면 도와주러 오는 거 하나밖에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침공은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온 외계인과의 소통이라면 음악이란 게 너무나 잘 어울린다. 한마디로 선의로운 외계인인 경우에 의사소통의 수단이 음악인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지만 가청 주파수가 인류와 완전 다르다면. 그렇죠. 초고주파면은 우리는 좀 알 수 없겠죠. 개인적으로 SF 장르를 좋아하게 만든 첫 영화라 더 애착이 가고 영화를 보면 볼 때마다 늘 남는 아쉬움과 의문은 그 외계인들에게 납치당했다가 풀려난 사람들과 마지막에 외계인에게서 선택돼서 같이 떠난 로이를 다시 만나서 물어보고 싶다. 뭘 봤냐고. 네. 그래서 이까지 쓰셨습니다. 네. 잘 쓰셨고요. 일단은 그러면 시크 형 건 점수 안 매길 거죠? 네. 이건 매기기 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점수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에이스님, 이거 어떻게 점수 하셨나요? 내가 그냥 총 합계로 해요. 총 합계로 봤을 때 에이스님이 21점. 네, 22점입니다. 더하기 잘못하셨네요. 22점이네요. 네. 공동 우승입니다. 에이스님과 꾸봉님이 22점으로 공동 우승하셨고요. 참고로 저는 20점, 그리고 20점 밑에 작품이 하나 있는데 부끄러우니까 이건 다 안 하는 걸로. 뭔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점수도 말씀 안 드릴게요. 네, 더하기는 지금 점수가 조금 달라요. 에이스님이 매력이 13점이고 현실성이 9점인데 그 꾸봉님은 매력이 15점이고 현실성이 조금 낮아요. 7점. 저는 김초엽님의 작품에서 현실성에 밀렸다는 게 굉장히 불편하네요. 그 연구자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좀 미묘한 포인트가 있네요. 그리고 시도니아의 기사는 왜 그렇게 도망만 다녔나라는 부분에서 깎였어요. 근데 보시면 압니다. 왜 도망 다녔는지. 그 애들 좀 불편하게 생겼거든요. 도공육성에 도공육성. 그렇죠. 도공육성 같은 느낌일 거예요. 화산파 찾아온 약간 근처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이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1000년 동안 도망 다닌 건 좀 심하죠. 그래. 1000년 동안 정착할 땅을 못 찾은 이유도 있어요. 이거 점수 매기는 거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네, 앞으로도 계속 점수를 매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작할 때 점수를 매기는 방송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는데 안 매겼거든요. 죄송합니다.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진행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마스크 쓰시지 마시고. 네, 그러면은 덕보드 차트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네, 다음 시간에 봐요. 다음 시간에 봐요. 새로운 멘트인데. 다음 시간에. 왜냐 우리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거든요.